삶의 유무를 다루고 분노와 공포. 앞서 우리는 공포와 기억이 얼마나 밀접한에 얽혀 있는지, 심리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망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다. 감정적인 기억을 더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감정적인 망각이 일반적으로 더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 사촌 C와 B의 사례를 살펴보자. C는 아주 영리하지만은 이보다도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자비한 냉혹함이라고 다들 동의했다. 어린 시절 C는 결코 싸움 앞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가슴이 딱 구어지고 걸걸한 목소리를 지닌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늘 권위에 도전했는데, 노래는 외교관의 교묘한 말솜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벌한 분노를 드러내곤 했다. 지위에 집착하고 결코 노는 법이 없는 그런 사회의 최고 위치까지 빠르게 올라갔으며, 이는 남자다움을 거칠게 과시하며 약자를 괴롭힌 데 따른 보상이었다. 상냥하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여러 여성에게서 자식을 얻어서 아버지가 되었다. 가정 내에서는 엄격하고 냉혹하게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지만, 그가 속한 사회 집단 바깥의 외부 세력에게는 아주 쉽게 분노를 드러낸다. 수치심을 모르는 외국인 혐오자이다. 서로 만나는 일은 없지만 분명히 C는 사촌 B를 비웃을 것이다. B의 상냥한 성격과 사교적인 생활 방식을 C는 결코 존중할 수 없으며 거의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B는 항상 느긋하고 관대하며 금방 용서하고 행복한 위안을 준다. B는 친구와 외부인 모두에게 똑같이 공감했다.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한 그런 사회 위계 구조에 대해서, 혹은 지도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B의 상냥한 태도는 일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지만, 그는 일만큼 놀이와 낭만에도 시간을 쏟는다. 대다수 사람은 이렇게 정반대되는 성격 유형을 자신이 아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 적어도 소설 인물들 속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는 사실 집단의 지배자가 아니며 B 역시 깨어있는 인도주의자가 아니다. C는 침팬지, B는 분노보다. 당신에게는 침팬지인가 보노보인가? 동물학의 생명나무는 분류학자들이 동물의 외적인 내적인 모습이 아니라 DNA를 기반으로 분리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새로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모습은 중요하며 유전자에게 부화되어 있는 청사진을 일정 부분 반영하므로 과거의 분류 체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옳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새로운 분류법에서 가장 놀라운 충격을 안겨준 것은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비단 우리만 관심을 끌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분류법에서 동물왕국의 군주주의를 빼앗기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사촌인 침팬지 보노보와 함께 왕자를 나눠야 했다. 이들 사촌은 우리와 99%의 유전자를 공유할 뿐 아니라 수백 년 동안에 함께 살았고, 호모사피엔스가 침팬지 속에서 갈라져 나간 이후 다시 두 종으로 갈라졌다. 우리 세 종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우리 모두를 침팬지 속이든 호모 속이든 하나의 같은 속으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두 사촌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다. 얼굴 구조나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모습은 보노보와 조금 더 비슷하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족, 시족, 사회 내에서 우리의 주도력은 보노보처럼 모계 중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격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우리의 사회적인 기질을 측정하기는 힘들다. 가령 야생에서 자란 보노보는 비록 침팬지만큼 무자비하지는 않아도 가덕이는 보노보보다 훨씬 공격적이다. 비슷한 서식 환경에서 자란 침팬지와 비교할 때 보노보는 선천적으로 훨씬 이타적이고 동정심이 많고 공감을 잘하고 친절하고 관대하다. 어린 시절 놀기 좋아하는 성향을 어른이 되어서도 유지하며 영정류 동물학자 프란스 드발이 묘사한 많은 설명으로 미루어볼 때 보노보는 전쟁보다도 성관계에 더 몰두한다. 종합해보자면 이런 친절한 행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를 친사회적인 행위라고 일컫는다. 솔직히 보자. 이런 극단적인 성격 중에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어느 쪽인가? C와 B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방식에서 분명 나는 당신에게 편견을 심어주었다.
사실 어느 쪽으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C와 B의 행동은 그들이 사는 환경의 진화적인 압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C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해도 당신 중에 많은 수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혹은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가정해야 공정하다. 설령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았더라도 당신 중에 몇몇은 다른 이의 등을 밟고 지금의 지위에 올랐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B에게 호감을 느꼈을지라도 당신 중에 대다수가 이제껏 한 번도 사리를 느낄 정도의 분노를 경험한 적 없을 만큼 화를 잘 진정했을지는 미심쩍다. 반면에 우리 중에서 가장 냉혹한 사람이라도 사회활동을 즐기며 놀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듯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인 기질은 타고난 것이든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형성된 것이든 침팬지와 보노보를 적당히 섞어 놓은 모습이다. 그러나 몹시 실망스럽게도 당신이 생각과는 달리 침팬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분노 문제를 갖고 있거나 이따금 차갑게 행동하거나 어두운 인간 혐오를 몇 차례씩 앓기도 한다.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무조건 사랑하기가 힘들다. 사회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당신의 기질을 밝게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경과학자라면 사회적인 기질을 관정하는 뇌구조를 먼저 이해해보라고 대답할 것이다. 변화의 레벨을 당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기 위한 전제의 조건이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인 기질과 연결된 내 영역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일 것이다. 비정상적인 성격장애가 아니라 정성범위의 성격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 침팬지와 보노보가 각기 반사회적인 행동에 보상을 주는 환경과 친사회적인 행동에 보상을 주는 정반대 환경에서 서로 떨어져 자란 진화적인 쌍둥이라고 간주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다. 2012년 연구자들이 침팬지와 보노보의 뇌를 대규모로 비교하는 MRI 연구를 마침내 완성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침팬지와 보노보는 겉모습의 해부 구조를 보거나 여러가지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내가 그랬듯이 당신도 둘의 내부 신경 해부 구조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예상할 것이다. 어쨌든 포유류의 뇌에는 수백 개나 되는 부위의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뇌 예상과 달리 침팬지와 보노보의 뇌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타난 부위는 몇 개 되지 않았으며 모두 사회적인 행위와 연결되는 것들이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구조는 편도체였다. 당시 침팬지와 보노보의 뇌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서 MRI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 결과가 너무도 뚜렷해서 연구자들은 편도체가 사회적인 기질과 연결된 핵심 구조일지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성적 기질과의 연결성을 보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들의 연구는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의 원인이 편도체에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던 인간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외부 세계의 위험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조율하는 뇌의 중앙사령부 편도체로 다시 돌아간다. 편도체는 두려운 일을 기억하거나 이점으로써 경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배우는 뇌 구조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편도체의 망각 메커니즘은 정신적인 외상을 처리할 만큼 충격적인 공포 기억의 몇 가지 양상을 잇도록 도와주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분노나 심지어는 이따금 폭력까지도 포함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막아준다. 정신병증을 일으키는 매우 충격적인 공포 기억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일상적인 공포 기억을 잊는다고 해서 더 성량한 기질을 가질 수 있을지 의아하게 여겨질 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공포 기억이 우리가 지닌 분노처럼 침팬지와 닮은 인간 혐오의 특징과 연관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가정이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아주 평범한 공포 기억의 망각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알아야 하며 이러한 망각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사회적인 기질을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직, 도피 또는 투쟁,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는 편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말할 필요가 있다. 편도체가 어떻게 발견되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공포와 망각을 유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우리 대다수가 어린 시절의 못된 아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부정적으로 채색된 기억을 형성하려고 편도체가 너무도 두드러지게 애썼기 때문이다. 그 못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불러왔을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를 보기만 해도 가던 길을 딱 멈췄었을지도 모른다. 그도 당신을 발견했다면 아마 당신은 얼른 뭔가 수를 써서 그 마주하는 일을 피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따금 아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당신은 분노가 치솟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반격을 가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반응은 투쟁 도피 반응의 일부이다. 머릿속에 잘 남는 이 한 쌍의 영혼은 한 세기도 더 전에 내과 의사이자 과학자인 월터 브래드포드 캐넌이 처음 도입한 것이다. 그 후에 세 번째로 경쟁이라는 용어가 덧붙여졌고 우리가 보이는 공포 반응의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이들 세 용어의 순서가 다시 조정되었다. 우리 대다수는 두려울 때 먼저 몸이 경직되고 그 다음에 도피하기로 결정한다. 공포로 가득한 이 두 가지 반응이 오로지 부정적인 결과만 낳는 방안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서 맞싸울 각오를 한다.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개념은 과학계를 뜨겁게 달구며 크게 유행했는데 두 단어의 발음이 머릿속에 잘 박혀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안에 깊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캐넌은 공포와 분노가 서로 다른 감정임에도 우리 이 몸에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처럼 생리적인 반응이 똑같다는 근거로 매우 급진적인 가정으로 나아갔다. 공포와 분노가 겉으로는 아무리 다르게 보여도 이 두 감정이 같은 해부학적인 근원에서 나왔을 것이며 경직투쟁 도피가 행동상으로 달라도 이런 행동을 불러오는 내부 동력이 같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캐넌은 1906년부터 1942년까지 하버드가 대학 생리학과 과정을 역임했다. 의대생 시절 그는 위장계통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엑스레이 기술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신체 기능의 동영상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비실험자가 식사를 마친 직후에 재빨리 찍은 일련의 위장 엑스레이 사진을 한 뒤에 묶어 위장 연동 운동, 즉 위장 근육이 리듬있게 움직이며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의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후에 20세기가 시작될 때 정신재직 교수가 되어 직업 안정성이 생기자 당시에는 생물학자에게 경력 파괴로 여겨질 법한 주제에 덤벼보기로 했다. 대개의 심리학 연구자의 몫으로 남아있던 저 불명확한 정신상태, 저 감정을 연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 감정이 위장 연동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가장 큰 공포를 느낀 비실험자 몇몇의 운동의 공포로 굳어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복부 백만감이나 식욕부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공포로 인해서 어떻게 내장 근육이 굳고 위장 운동이 멈췄는지 경험한 것이다. 또한 그는 소화에 필요한 분비 작용도 공포 때문에 멈출 수 있음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 직전에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하얗게 질렸던 경험을 생각해보라. 이런 공포 반응은 그야말로 저절로 일어나며 스스로 제하기 어려워서 최초의 거짓말 탐지기로 알려진 도구 중 하나의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고대 인도에서 범죄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쌀 한 숟가락을 씹어서 나뭇잎에 뱉어보라고 했다. 뱉은 쌀이 상태가 가장 말라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뜨는 범죄자로 지목이 되었다. 캐논의 천재성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신체 반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양한 감정 상태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실험할 방법을 설계했다는 데 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당시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최초로 화학적인 특징이 밝혀진 호르몬이었다. 캐논이 아직 살아있는 위장 근육 조각을 접시에 넣고 아드레날린을 뿌리자 마치 스트레스로 위장 연동운동이 느려질 때처럼 근육 경직이 생겼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적어도 아드레날린은 감정에 따라 위장 연동운동이 조절되도록 만드는 호르몬 중의 하나라는 것을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실험 접시에서 감정의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 방법론을 이끌어냈다. 개에게 잠시 노출되어 공포를 느끼는 고양이와 느긋하게 쉬고 있던 고양이의 혈액을 표본 채취하여 실험했을 때 공포를 느낀 고양이의 혈액에만 위장 근육이 경직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포가 분노로 바뀌어서 고양이가 씩씩거리고 이빨을 보이며 발톱을 드러내는 전투세사로 들어간 뒤에 표본 채취한 혈액으로 똑같이 1년의 연구를 진행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분노가 작용한 혈액의 공포가 작용한 혈액이 똑같은 반응, 위장 근육의 경직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캐논은 두 혈액 샘플에 들어있는 성분이 가령 혈류량 증가나 포도당 에너지 생산 등 진화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같은 범위의 다른 신체 반응도 조절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공포를 불러일으킨 대상이 무엇이든 투쟁하거나 도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며 대처할 준비를 한다. 캐논과 그를 따르는 연구자들은 투쟁 도피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회부 구조가 같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20세기 전반부 동안에 이 반응의 근원을 찾기 위한 탐험은 뇌의 아랫부분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이것은 시상하부가 있는 뇌관으로 시상하부는 우리 내부의 위험감지 체계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일부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에는 또 다른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하는데 이는 분노나 공포를 느낄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코르티솔은 도피 반응 동안에 우리 몸의 복잡한 반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아드레날린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서 투쟁 또는 도피를 조절하는 화학물질 칵테일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상하부가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뇌의 중앙사령부일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발달 수준이 낮은 뇌관의 뉴런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는 데 필요한 외부 세계의 감각 입력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실제로 신호가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는 복잡한 연산 활동도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공포 및 분노와 연관된 뇌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탐험은 북쪽으로 즉 발달 수준이 높은 뇌 부위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